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은 또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즘에 경기 침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또 이 이야기인데, 요즘에 또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가 또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부각받고 있는 이야기죠. 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었는데,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정상화됐고, 과거에 이런 사례가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경기 침체로 연결됐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 확정. 더 이상 이제 뭐 말하지 마. 됐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가 다시 정상화됐다니까? 그러면 항상 경기 침체 왔어. 그럼 얘기하지 마.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왔을 때예요. 1980년대 초반, 그리고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2007년, 8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구간인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가 다시 정상화됐다가 다시 역전됐다가 정상화됐다가 역전됐다가 정상화됐다 할 때마다 경기 침체가 왔어요. 맞아요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이제는 확정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과거에 역전됐다가 정상화되면은 항상 경기 침체가 왔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 금리가 있다고 해볼까요? 자,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높은 게 맞겠죠. 우리가 흔히 단기 금리는 예금 금리를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리고 장기 금리는 대출 금리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예금할 때는 금리 쥐꼬리만큼 주죠. 그리고 대출할 때는 이자도 진짜 비싸게 받아먹고,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비교했더니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예금 금리는요 5% 드리는데요, 대출 금리는 3%만 받을게요 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대출 받으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없다,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시중에 있는 은행들은 대출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하겠죠. 뭐하러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미국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거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을 자제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상황 말하는 거죠. 과거에 지금 계속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 있던 이 상황이라는 것에 의미하는 바는, 경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거 좀 지켜라, 이거 좀 진정 좀 해, 너 그렇게까지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래, 진정해 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누르다 보면 미안하다, 경기 침체가 와르는데 미안하다, 일어나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죠. 항상 그 정상화되는 시점이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자, 장기 금리는 우리가 보통 10년물 금리로 이용하거든요. 근데 단기 금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2년물 금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 금리는 2년물 금리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년물 금리랑 10년물 금리를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역전이 정상화됐어요. 그럼 경기 침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뉴욕에 있는 연준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를 예측하려고 보니까 2년물 금리를 쓰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걸 알아냈어. 그러면서 3개월물 금리를 쓰는 것이
우리가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 금리를 훨씬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3개월물 금리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예측력도 더 좋아. 과거에도 잘 맞았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얘기하는 3개월물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연준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3개월물과 10년물 금리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전히 여기 있어요. 아직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도 이게 3개월물은 요새 우리 옐런이 뭐 장난친다던데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할 말 없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연준에서 논문까지 쓰면서 3개월물 쓰는 게 맞아 라고 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3개월물로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과거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마다 있었던 특징들이 있는데요. 1980년대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1970년대 후반에는 16불 하던 유가가 40불 넘어서까지 오르는 등 2배, 3배씩 유가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안 그래도 막 경기가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는데 기름값까지 오르니까 소비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경기 침체로 빠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1990년대에는요, 걸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이 들어서는 이라크가 문제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중동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벤트들이 유가 급등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고스란히 미국 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2000년대 후반에도 중국의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유가가 이때는 뭐 200불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가가 진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기 침체 사례에 보면 언제나 유가 급등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2013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2013년에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발견되면서 이때부터 미국은 더 이상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고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고 그런 이유로는 이때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가와 관련돼서는, 원유와 관련돼서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훨씬 우위에 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오펙에서 감산을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 여부와 관계없이 유가가 지금 급등할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게다가 미국에서도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과거처럼 경기 침체가 이번에도 또 올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경기 침체 확정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최근에 이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GDP에 대한 이야기하고 GDI라는 개념이 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GDP는 뭐냐면은 국내 총 생산을 의미하고요. GDI는 국내 총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걸 좀 풀었으면 이런 거죠. GDP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만들어낸 산출물,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거죠. 이 산출물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산출물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국내 총생산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GDI라는 개념은요, 똑같이 산출물인데 이 산출물을 통해서 얻어진 소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산출물의 가치를 국내 총생산이라고 한다면 산출물 덕분에 얻게 된 소득을 국내 총소득 GDI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는 지금 GDP가 좋아요. 근데 지금 GDI는 안 좋은데 이거 뭐지? 이 격차가 결과적으로는 GDP가 이거 과대 계상돼 가지고 알고 보니까 지금 GDP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이거 경기 침체 이미 온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는 이거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걱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전망들은요, 실제로 봐도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도 있었고 2007년도에도 GDI가 GDP를 못 따라가면서 야 이상하다, 이상해, 그러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 이번에도 GDI가 낮게 나와서 GDP를 끌어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내에서도 학계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이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 이민자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최근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왔고 이 사람들의 소득이 집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GDI가 너무 낮게 나오는 거다라는 해석인 거죠. 이 부분이 일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제 분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이 혹시 AI와 관련된 무엇인가가 이 지표에 뭔가 왜곡을 주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주세요. 저의 그 가설이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누군가 총 생산에는 잡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산출물이 제대로 된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서 매출로 이어지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들한테 소득으로 연결될 텐데 소득으로 주려고 했더니 직원들을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자른 것도 있고 그리고 매출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한테 돈 주냐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에서 아직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여기에도 혹시 연결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배와 관련된 것은 어쨌든 뭔가 산출물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 산출물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어디선가 뭔가 막힌 것 같다라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는 좀 더 공부해보고 내용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GDP와 GDI가 차이가 난다는 것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경기 침체 확증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뭔가 찜찜한, 아직까지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중요한 격언이 하나 있는데 그 격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의 반대말은 뭘까요? 경기 확장이죠. 이 경기 확장이 죽으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쵸? 경기 확장이 죽으면 경기 침체가 오고요. 경기 침체가 죽으면 경기가 확장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기 침체의 반대말은 경기 확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어요. 이 경기 확장이라는 애는 나이가 들었다고 스스로 죽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간이 오래됐다고 여기 보면 경기 확장 구간이죠. 경기 확장 구간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됐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누가 죽이냐? 그거는 연준이 스스로 죽이지 않으면 경기 확장은 죽지 않아요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이건 굉장히 좀 오만한 얘기 같지 않나요? 야, 내가 그거 경기 확장 확 죽이면 경기 침체 오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안 오는 거야. 야, 내 마음이야. 나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야, 그러면 야, 미국은 야, 니네는 그럼 경기 침체를 네 마음대로 확 오게도 만들고 막 그런다는 얘기야? 진짜 짜증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격언의 의미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능력이 되냐 이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연준이 됐든 미국 정부가 됐든 이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심지어 경기 확장을 내 마음대로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도 중요하지만 의지라는 측면도 중요할 것 같아요.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혹은 경기 확장을 부러뜨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에 금리는 제로금리까지 갔었죠. 그리고 다시 금리를 한참 올려서 지금 이제 5% 금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는 이때 당시에 엄청난 돈을 빌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0% 이자를 받고 빌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1년 후에 옆에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다른 친구한테 금리를 5% 받고 빌려주고 있어요. 배가 얼마나 아플까요? 야, 나 진짜 작년에 10년 동안 그냥 이자도 안 받고 쓰라고 돈 빌려줬는데 옆에 있는 애는 1년 있다가 5%를 금리를 받더라. 엄청나게 배 아프겠죠? 반대로 미국 정부는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10년 동안 돈을 빌리는데 이자를 한 푼도 안 낼 정도로 싸게 돈을 빌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요 10년을 빌려요. 저 지금 있잖아요. 금리 낮으니까 장기간으로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 지금 5%일 때는 1년만 빌려주세요. 어차피 금리 내가 내릴 거거든요.
야, 이게 진짜 똑똑하죠. 미국 정부가 진짜 이것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돈을 잘 빌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을 빨리 잘 확보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보한 돈을 어디에다 투자했냐? 미국 기업과 개인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때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냐? 0%였었다는 거죠. 물론 최근은 높아졌지만 이 번 돈을 가지고 어떤 걸 하더라도 시장을 망가뜨릴 정도만 아니라면은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생각해보면 네, 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준에서 이때 당시에 돈을 하도 많이 빌려줘가지고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고 작년에만 해도 150조 원의 손실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때 손실난 돈을 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결과물로 이어질 것이냐 여부가 이 시장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은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되는 의지, 꼭 막아야 되는, 이거 돈을 이렇게 썼는데 이거 경기 침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상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지금 당장 주식을 다 파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기회를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경기 침체 확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 돼서 3개월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결국 경기 침체가 왔네 라고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황으로만 보면 경기 침체 확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근거 있는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확인되지 않았고, 미국 정부가 가진 의지나 능력을 봤을 때는 이번에는 한번 믿어줘 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최근에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2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